네, 반갑습니다. 쉬는 날에 이렇게 또 쉬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참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이거 반갑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요. 저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북 구미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고 지금도 본가는 고아원 문성민 쪽에 있어서 항상 명절 때마다 오는데요. 이렇게 또 구미에서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고향에 이렇게 또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또 오게 되어서 또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전세 사기 인지를 한 거는 한 3년 정도 넘었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활동을 한 거는 또 2년이 넘어서, 그리고 활동하면서 그래도 좀 익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드리고 이제 피해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는 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저랑 그리고 또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경기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또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권지웅 센터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인사 해주시면 네, 오늘 그 간담회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초기에 한 30분 정도는 제가 저랑 이제 권지웅 센터장님이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지원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질의응답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특별법과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권지웅 센터장님 발표를 또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쪽에 아마 좀 발표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앞쪽에 혹시 좀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고요. 네,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전국대책위 통해서 나중에 파일을 또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좀 익히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세 사기 피해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큰 충격이셨을 텐데 너무 아쉽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고 바로 지원 대책을 다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공식적인 지원 대책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임차권 등기라고 퇴거를 하셨다거나, 혹은 이중계약 사기로 내가 실제로 정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까지, 그리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서는 7억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2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이제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에서 지금 피해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경우에 이 3번 요건은 그래도 충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요건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느냐, 쉽게 말해 사기칠 의도가 있었느냐, 이걸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입증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전세 사기 이런 보증금을 못 받았다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두 명이 이렇게 경찰에 고소장되면 사실은 대부분은 접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10명, 20명 이렇게 같이 고소장을 내야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를 그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좀 수사해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 이런 정도가 좀 인정이 되면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거나 혹은 내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로 경매를 가더라도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로 이제 그 신청하는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지금 구미시청에 아마 토지정보과 이런 데서 하실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피해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그 나의 피해 사실 이런 것들 신청을 하시면 이게 바로 국토부로 전송이 되어서 피해자 심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 온라인으로 적으실 때 좀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나 피해 당했어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뭐 언론 보도가 났다 혹은 이제 임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사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대로 다 긁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좀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를 되게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어설프게 넣으면 대부분 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제 가까운 전세 피해 지원 센터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인데요. 현재 그 경북에서는 아직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가 없고 네, 그 각 시청, 구청 이런 데서 그냥 서류 접수만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어려우시 있어서 다행히 최근에 대구에서 전세 피해 지원 센터 개속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고 이제 그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내게 되면 일단 규정상으로는 한 60일 이내에 피해자 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많이 건수가 늘다 보니까 늘어져가지고 한 3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신청하면 또 한 달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의 한 서너 달 이렇게 잡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너무 아쉽게도 지금 피해자 인정 비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한 40%그 이하로 좀 가고 있는 경향이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를 많이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은 좀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바꾸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책을 신청하는 거는 뭐 피해자를 결정 받으면 나중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별법이 최근에 2년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올해 5월 31일까지만 운영이 될 예정이었다가 그 2년 정도 더 늘렸는데 하나의 맹점은 올해 5월 31일까지 전세 계약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피해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이제 피해자 신청 절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뭘 받을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여러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인지하신 경우 중에 좀 많은 경우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내 집에 그 법원에서 날아온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 이 집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시라 이런 안내문을 보고 전세 사기를 인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이제 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잡은 현수님 근저당이 있고 이제 이 근저당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가 개시가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일단 이걸 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경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진행이 되는데 이걸 막지 못했을 때 좀 권리 분석을 하기 좀 나름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집에서 내쫓기는 결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 그 신청을 할 때 아예 이 경매를 좀 멈춰달라는 그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매가 개시된다라는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일단은 저희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
집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어야 내가 지원 대책을 어느 정도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좀 멈추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다가구 주택이니까 여러 명이 같은 건물에 같이 권리관계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빨리 해치우고 나가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시간을 이렇게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같은 건물 임차인들끼리 좀 소통도 하시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거 좀 미뤄보자라는 이런 좀 협의를 하시면서 경매를 좀 미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경매가 이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 나중에 LH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은 LH에서 이 피해 주택을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좀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매 과정에서 대행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를 좀 지원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용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 이용하는 거여서 이미 경매가 개시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는 건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전세 당한 피해 주택을 가장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가구 주택이 아무리 낮게 나와도 한 5억, 6억, 10억 이렇게는 가니까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을 내가 대출로 받아서 조달을 하는 게 사실 대출 한도도 좀 안 맞고 이래서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거 언제 써야 되냐면 이제 피해자들이 LH에다가 이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할 때 우선 매수권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매 낙찰 시에는 취득세 감면 이런 혜택도 주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다가구 주택에서는 좀 낙찰 받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세 대출 많이 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전세 대출 1억 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가 이제 좀 비싼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전세 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대출이 아직 만기가 남았어도 저리로 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은행에서 이걸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은행에 가서 어떤 지점의 은행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시중 5대 은행 어디 가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 다 가도 되니까 좀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은행이 좀 그래도 안내를 잘 해주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좀 찾아가는 게 방법이고요. 한 가지 이게 좀 너무 아쉬운 점인데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 대출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안을 할 때 좀 다른 은행에서 좀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럼 계속 안 해준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보도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담지 않았는데 그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은행에서 여기 이제 집에 압류가 걸렸고 경매 진행되니까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은행이 잘 몰라서 하는 거고요. 이제 임차인이 계속 살고자 하고 대출 연장하고자 하면 무조건 연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은행이 계속 대출 연장 안 해주려고 하면 대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제 그 해당 지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이제 대출 연장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신용회복 지원. 이거는 이제 전세 대출을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세 대출이 있는데 내가 급해가지고 신용 대출로 좀 돌려막았어요라고 하는 분은 좀 대상은 안 되고요. 다른 이유로
이제 내가 신용 연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완료돼서 내 피해 금액이 확정이 되고 전세 대출을 못 갚는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은행이랑 그 보증기관 아마 그 HF라고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기관의 보증서라는 걸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걸로 활용을 할 때 이제 그 기관하고 소통해서 진행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의 피해주택에서 나가게 됐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저리 대출을 받는 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참 말이 쉽지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가 다른 주택에 또 전세 계약하는 건 진짜 좀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지금 갈 집이 없다라고 하면 전세 대출 받을 때 좀 저리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중요한 점은 내가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갈 때 전세 대출을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다 끝나고 이렇게 연체를 시켜서 특례 채무조정으로 넘어가서 20년으로 갚겠다라는 상태에서 신규 전세 대출 받는 건 가능한데 전세 대출 이렇게 받는 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있는 게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혹은 내가 신규로 그냥 내가 집을 사버려야겠다라고 할 때 받는 대출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로 이런 것들이 좀 각 상품 요건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대출이 다 4억 원 한도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보통은 4억 원을 다 넘어요. 그래서 낙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새 집으로 갈 때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받으면 허그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라는 걸 끊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뭐 허그라든지 LH 혹은 지자체에서 강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에 좀 정말 임시로 잠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이런 주택이 많지 않아요. 수도권에도 많지 않고 지자체 별로 재고가 참 별로 없어가지고 많지도 않고 품질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원룸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쓰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지원 대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좀 같이 알아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LH의 주택 매입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대책이 될 텐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도 있어서 설명은 좀 다시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세 사기 당한 피해 주택을 LH가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피해자가 뭐 돈이 있건 없건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돈 안 내고 무상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 혹시 희망하면 그 10년의 무상거주 끝난 이후에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한 30%에서 50% 정도 임대료만 내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LH가 이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이렇게 방을 쪼개거나 혹은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가지고 민간 건축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것까지 다 통과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아직 매입 완료된 게 한 400건 조금 넘어가지고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LH에서 이 피해주택을 매입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근 지역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민간의 임대인이랑 같이 협의해서 LH에서 전세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 민간 임대인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엄청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책이 있다라는 거고요. 타 지자체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타 지자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한데 타 지자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피해주택 셀프 낙찰 시 무주택자 인정을 해주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다가구 주택은 낙찰이 좀 쉽지 않아서 그거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대책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소송 대리 법률 구조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네, 집행권은 확보 비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될 때 다 쓸 수 있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든 아니면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걸 도와주든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다 쓸 수 있는 이런 대책이고요.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그 변호사 전문 변호사랑 매칭이 돼서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그 두 번째는 집행권은 확보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집행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면 주어지는 판결물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140만 원 한도로 좀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선지출을 하면 나중에 증빙을 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지급 명령 혹은 공무로 관한 소송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 사기 당한 이후에 생계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 당장 진짜 밥 먹을 돈이 없다라고 하면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 신용대출을 이제 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을 선임 지원해주는 거 그리고 뭐 나보다 앞선 선순위 세금이 너무 많을 때 좀 쪼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좀 제일 궁금한 내용이시기도 할 텐데 LH에서 피해주택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좀 들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2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2명 이상의 피해자가 경매가 개시된 이후의 상태에서 LH에다가 매입을 희망한다라는 신청 서류를 내야 돼요. 그렇게 서류를 내면 LH에서 심사를 하죠. 그리고 유관 건축물인 경우에는 양성화 심의도 지자체에서 합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다 통과된 다음에 동네에서 LH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LH가 평가를 해서 이 집의 감정가는 얼마고 그리고 경매 차익이라는 건 얼마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에게 얼마씩 주겠다라는 그런 계산들이 나오고 네, 이 주택에서 계속 살 건지 혹은 LH랑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속 살 건지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선순위 임차는 그냥 참고차 말씀을 드리자면 큰 구조는 이상한데 선순위 임차인은 이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있는 그런 주택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가 먼저 신청을 하면 LH에서 감정가를 먼저 알려줘요. 당신은 LH에 팔게 되면 감정가가 이 정도 나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매입하실래요? 이렇게 안내문이 한 번 더 오고요.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입 신청을 할지 아니면 나는 그냥 더 할망구 찾을래 하고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LH의 경매 차익이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는 게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는 사실상의 지금은 좀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게 경매 차익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LH가 이 주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LH가 실제로 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때 썼던 금액이 있어요. 낙찰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익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경매 차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계산을 하냐면 LH에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그 낙찰 받을 때 낸 금액이 이제 권리자들한테 다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는데 1순위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소액 임차인으로 분류가 돼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이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2순위가 이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다음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임차인들이 좀 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각 피해자가 받는 금액은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경매 차익을 받는 게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이제 최대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소액 임차인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나는 경매 차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손승리 임차인은 조금 다른데 LH에서 낙찰가를 내면 이제 그게 선순위 임차인한테 대부분 다 배당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회복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남는 뭐 경매 차익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많은 금액을 좀 받아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냈던 보증금에서 내가 돌려받는 금액, 뭐 최소 변제금이라든지 경매 차익 이런 것들을 차감했을 때 남는 금액이 받아갈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경매 집행 비용이나 다른 공과금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수적인 거라 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매 차익 받으면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경매 차익을 내가 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그냥 별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비 대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내가 퇴거할 시점에 맞춰서 임대료를 이제 주거비로 썼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매 차익을 제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 전세자리 피해주택 너무 꼴보기 싫다. 머리가 아프고 나는 나가서 딴 데 살란다 라고 하면 경매 차익을 바로 받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하면 다른 공공임대 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살았던 피해주택은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돈 받고 땡이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이 경우에 신규 전세 대출을 받거나 이런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소액 임차인이랑 최우선 변제 기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 싶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그냥 법원에서 볼 때 이 사람 너무 좀 약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먼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정해둔 제도인데 근데 이게 좀 기준이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시점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 주택의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23년 5월에 계약을 했다.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2020년 5월에 걸려 있었다. 라고 하면 2023년 5월의 기준이 아니고 2020년 5월에 기준을 충족을 해야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5월 기준은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있거든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이 돼서 뭐 최대 1,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약을 2023년 5월에 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계약이 7천만 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되는데 건물의 근저당에 걸린 시점이 2020년 5월이니까 5천만 원보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하고 이게 좀 몇십 년째 안 바뀌는 기준이라서 이거는 이제 계산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좀 계산하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하나에 이제 임대인이 뭐 10명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기본적인 골조는 그래요. 그러니까 LH에서 이 주택을 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이랑 내가 실제로 이 금액을 낙찰받을 때 LH가 냈던 금액 그 차액을 뺍니다. 네, 그거를 이제 경매 차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감정가라는 게 이제 A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예상 낙찰가가 B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 예상 경매 차익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A에서 B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예상 낙찰가를 빼면 예상 경매 차익이 이게 나오는데 이 금액을 이제 피해자들에게 좀 나눠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현금으로 금액을 받고 먼저 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 주택에서 살아도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좀 계산표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이렇게 적지는 않았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예산 경매 차익 C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봤던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거든요. 여기 144.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이제 임차인 5부터 9까지 쪼개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임차인 1부터 4까지는 그냥 경매 과정에서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대로 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은 경매 차익을 피해자가 계약한 보증금 비율대로 쪼개서 그 비율에 맞게끔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계산이 복잡한데 이번에 이제 건물별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봐야 되는 것들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특별법이 한 차례 개정되긴 했는데 피해자가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바로 돌려받고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무지하게 싸웠는데 무지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LH가 건물을 매입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나눠주겠다라는 이런 우회적인 방식이 지금 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죠. 이거 아마 처음 보셨으면은 되게 복잡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싶었을 텐데 지금 나는 그러면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다른 피해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피해자를 결정을 받으려고 해도 그리고 내가 LH에 뭐 매입을 넘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피해자들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자들이 한 건물에 보통 다 있겠죠. 그런데 같은 건물 아니라 인근의 다른 건물들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찾든지 뭐 인근에 어떤 뭐 게시물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찾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피해자들을 찾고 정보도 좀 나누고 우리 경찰에 보고도 좀 같이 해보자 라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하셔야 될 일이 그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나 계약 해지하겠다 라는 이런 통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 증명이라는 이제 좀 수단으로 좀 공신력 있게 좀 보내면 좋은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나중에 임차권 등기를 할 때도 이게 좀 필요하고요. 임차권 등기를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은행에서 전세 대출 좀 저리로 대환할 때 임차권 등기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 따라가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해오세요 라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 웬만한 안 해서 그냥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좀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세 대출 끼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만기 한 달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미리미리 연장을 해두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닌데 내가 갑자기 전세 대출 이제 연체해가지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러면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고요. 계약 만료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임차권 하는 거 그리고 피해자 결정 받아서 좀 지원 대책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집행권원 확보 이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주어지는 그 판결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인정받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 인정 요건 내가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 서류 내시면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내신 다음에 요즘에 대부분은 이의신청은 대부분 거치시는 것 같아요. 이의신청 거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에서도 불인정되면 다시 재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한다고 이렇게 막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피곤하고 좀 답답한 뿐이죠.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대출 받는 거 그리고 경공매에 좀 잠깐 멈춰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LH에 이 피해주택 좀 매입해달라고 하는 거 전세대출 20년 동안 나눠내겠다라고 이렇게 분할 상환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20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게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20년 동안 매월 이제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개인 회생을 해버리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별로 상황이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서 내가 무조건 뭐 이렇게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경매가 끝났는데 빚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떤 상황에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거는 이제 개인 회생 상담도 한번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법률구조 소송 대리 지원 사업, 뭐 지금 집행권원 확보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 개인의 문제만 집중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경공매를 유예를 하든 LH에 집을 옮기려고 하든 이게 협력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임대인들과 소식도 주고받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형사처벌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공원인데.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데 건물을 할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보면 이 집에 뭐 단전 단수 계곡장 붙어 있고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에도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피해자 한두 명이 이렇게 만나달라고 하면 잘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막 같은 건물, 뭐 다른 건물 해가지고 피해자 막 열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저기 뒤에 시의원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좀 만나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까지 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전세사기 당한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자책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전세사기를 저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제도가 너무 미비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방에만 갇혀 있고 이러지 않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주변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안도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가 좀 가장 좀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시는 대신에 좀 너무 움직이고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